안녕하세요. 한 가지 좀 정정을 드리자면은 저는 에르사츠의 공동 창업자고요. 공동 대표는 아니고 CTO 역할을 맡고 있고요. 네, 저희는 가상 공간을 다루는 스타트업 에르사츠라고 하고요. 우선 저희가 2011년 올해 1월 8일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 어떤 작품들을 했는지 짧게 쇼릴 영상을 준비했어서 그거를 보고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고요. 일단 저희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8인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에르사츠라는 회사고요. 중소기업이고요. 최근에 벤처 인증을 받고 지금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프리시드 투자와 시드 투자 단계까지 끝난 상태이고, 지금 누적 투자 금액 7억 원 정도를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민경석이라고 하고요. 에르사츠의 공동 창업자이고 CTO입니다. 저는 대학을 일본에서 다니고, 학부와 석사를 일본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일본에서 3년 정도 이제 안도타다오 계보로 분류되는 노이즈라는 설계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고, 이제 작년 11월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르사츠라는 뜻은 독일어로 대신, 대리, 대체품, 대용품 이런 뜻인데요. 이제 저희가 가상공간을 다루면서 이 가상공간에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가상공간이 어떻게 보면 현실 공간을 대체할 수도 있고 현실 공간과 동일한 가치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회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대의 정신을 사명에 담아가지고 회사명에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공간 디자인 측면에서 이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을 대체한다는 얘기가 이제 다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렴풋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얘기를 다루려면 이제 렉터스 강연이기도 하고, 조금 3D 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건축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인 디자이너가 다룰 수 있었던 3D 가상 공간 툴이 2000년대에는 대표적으로 3D CAD, 2010년대에는 빔, 2020년대부터 이제 게임 엔진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3D CA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나 맥스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3D CAD를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느냐? 이제 가상 공간 속에 이제 수동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좀 구현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디자인을 가상 공간 속에서 어떤 컴퓨터적인 성질,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상 공간에서 미리 형태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형태를 이제 현실 공간으로 옮겨온다. 이제 이런 용도로 3D CAD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명한 건축가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DDP로 유명한 자하 하디드라든지 아니면 프랭크 게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요약을 해서 얘기하면은 가상 공간에서 복잡한 형태를 만들고 그거를 실제 건물로 구현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디자인 키워드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외에도 알고리즘ik 디자인, 패러메트릭 디자인,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렉터스 강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주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강연을 보니까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가상 공간의 가치가 이제 현실 공간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들어서 이제 빔이라는 걸 다루기 시작하는데 이제 빔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상 공간에서 어떤 현실 공간에 만들게 될 건물의 형태는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조금 더 이 가상 공간에 현실 정보를 담아보자라고 시작이 된 게 빔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실 공간에 있는 어떤 재료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환경적인 정보들을 이 가상 공간 안에 데이터에 추가를 하게 되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에 있는 건물이 어떻게 정보적으로 동기화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게 어떤 디지털 트윈적인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현실 공간에 있는 그런 대규모의 공장이나 스마트 시티들을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 등장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셔야 될 거는 2010년대에 빔을 활용하게 되면서 현실 공간에 있는 건물과 가상 공간에 있는 건물이 정보적으로 이렇게 싱크가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이때 대두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게임 엔진을 활용을 하게 됐는데 저는 뭐 게임 엔진 안 쓰는데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유명한 그런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외에도 뭐 엔스케이프, 뭐 루미온, 트위모션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을 하시잖아요. 뭐 활용 안 하신다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툴들도 결국에 게임 엔진에 있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쓰는 그런 리얼타임 렌더러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임 엔진이라는 개념이 이미 그 디자이너들 속에 이렇게 침투해 있는 상태에서 그 게임 엔진이 기존의 어떤 빔이나 3D CAD와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이제 건축 분야에서는 이제 프리 렌더링을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프리 렌더링과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보조 자료를 조금 더 준비를 했으면 더 이해를 하기 좋았을 텐데 너무 글자만 놓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프리 렌더링은 영화나 뭐 건축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던 기법이고 리얼타임 렌더링은 게임 업계에서 사용을 하던 기법이거든요. 두 개 다 그 3D 가상 공간에 있는 그런 정보를 형태 정보를 렌더링 한다라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프리 렌더링은 말 그대로 이게 뭐 사진이 됐던 동영상이 됐던 미리 좀 시간을 들여서 렌더링을 해놓는 게 프리 렌더링이고 리얼타임 렌더링은 그 순간순간 렌더링을 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계에서는 어떤 이 렌더링 퀄리티가 얼마나 그 렌더링 결과물이 지어질 건물과 비슷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리얼타임 렌더링보다는 프리 렌더링을 그 활용을 해왔는데요.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뭐 게임 엔진의 어떤 그래픽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또 이제 일반 건축가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손에 들어오는 툴로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제 건축 업계에서도 그러면은 프리 렌더링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리얼타임 렌더링을 썼을 때 뭔가 바뀌는 부분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리얼타임 렌더링의 프리 렌더링과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으로 설명을 하자면 뭐 요즘 그 최근에 콜 오브 듀티 뱅가드가 출시가 됐는데 총 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이 플레이어가 어디로 갈지, 어디를 볼지, 어디에 총을 쏠지, 그래서 어떤 이펙트가 나타날지 이거를 미리 결정을 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렌더링을 해놓는 게 안 되고 그 상황마다 렌더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게 게임 분야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리얼타임 렌더링, 게임 엔진을 통한 가상 공간은 상호작용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현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이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건축 분야와 뭐 다른 분야들에 이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또 대두가 되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 엔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메타버스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적인 저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NFT를 통한 가상 공간의 가치가 실제의 재화 가치를 갖는 그런 재화성이 있는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도 꾸준히 발전을 해서 이거를 썼을 때 가상 공간을 좀 더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또 왔고 또 무엇보다도 팬데믹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실 공간에 제약이 생기면서 현실 공간 대신 가상 공간을 써야 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에 이제 게임 엔진의
디자인을 통해서 그 개발된 3D 가상 공간의 가치는 어떤 현실 공간을 대체하고 현실 공간과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의 가치라는 게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다루던 툴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 공간을 보조만 했었다가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어떤 동기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시대가 있었다가 이제는 현실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가상 공간을 쓰자 이런 개념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에르사츠라는 그 이름을 짓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상 공간을 활용을 해서 너희가 정말 어떤 작업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패스파인더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패스파인더는 서울대 미대 학생의 그 패키지와 공동 작업을 한 프로젝트인데 이제 서울대 미대에서 항상 그 과제전을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전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저희가 가상 공간을 구현을 하고 그 안에 학생분들의 작품 또한 디지털화를 해서 가상 공간 안에 배치를 하고 현실 공간을 대체하는 가상 전시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그런 팬데믹이라는 상황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을 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전시를 여는 거기 때문에 현실과 어떤 또 재미있는 요소를 추가할 수 있을까? 가상 전시니까 가능한 일은 어떤 일일까? 라는 거를 조금 의식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학생분 작품 중에 하나인 조소 작품인데요. 이런 조소 작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3D 스캐닝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그 게임 엔진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 공간 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작년 11월에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제가 일본에서 막 귀국을 해가지고 그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하는 기간 동안 완성이 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저희 회사 대표 최재원 CEO인데요. 이 최재원 CEO는 저랑 학교 동문인데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그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저희 최재원 대표가 제가 이제 직접 가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대신에 가서 이렇게 360도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그걸 보고 그 가상 공간을 모델링을 하는 그런 어떤 진정한 의미의 언택트 전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나왔던 사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서 그 찍힌 사진을 통해서 이제 각 부분의 디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학교 측에서 그 제공을 해준 도면이 있어서 이 도면에서 뭐 그리드와 그리드까지의 거리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됐고 또 이 도면 위에다가 저희 최재원 대표를 시켜가지고 뭐 필요한 그 수치가 있으면 그거를 재와라 해가지고 도면에 이런 정보를 적어서 그거를 데이터로 제가 받아서 라인으로 일일이 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대 미대 51동인가 하는 그 건물이고요. 실제 사진이고 그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게임 엔진을 통한 가상 공간화를 해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의 작품을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컨텐츠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게임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 실제 건물 안을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 관람을 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평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고품질 스캔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옆에 그 작가랑 작품 정보 같은 것도 이제 표시를 해놓고 조소 작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3D 스캔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 작품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동영상 작품을 그 현실에서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이게 게임 엔진을 통한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 작품은 또 전시하기 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작품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가상 공간이니까 가능한 전시 형태가 어떤 게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미 생산된 작품이
한번 프린트가 되고 나면 그 형태를 바꾸기가 어려운데 이제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의 스케일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원래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재생산을 해서 이런 거대한 벽면의 전체를 채우기도 하는 이런 방식도 있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나무로 이제 목관을 짜서 그 안에 어떤 향을 피우는 그런 작품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 공간이라면 어떤 화재 위험 때문에 실제로 불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용 VFX 작업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향이 피워지는 모습을 또 구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것도 그 미대 그 학생분 작품인데, 어떤 이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떤 퍼포먼스 작품을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공간을 제가 일본에서 게임 엔진을 활용하면서 건축 실무를 계속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리얼하게 구현되어 있다라는 호평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게임이랑 다른 부분이 없다 보니 실제로 다운로드 용량도 그냥 일반적인 게임처럼 뭐 1기가, 2기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거를 배포를 할 때 이제 그 맥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윈도우즈용으로만 배포를 했는데 그게 또 어떤 제한이 되기도 했고요. 또 뭐 휴대폰이나 그런 태블릿에서 보기가 힘들다,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PC는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숲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출발점 자체는 패스파인더랑 똑같습니다. 현실 공간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은 패스파인더를 완성한 거의 직후인데, 똑같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예식장에 이제 그 손님들이 그때 50명이었나 뭐 100명이었나 그거밖에 못 들어온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랑 최재원 대표랑 둘이만 있었던 시절인데, 그때 저희가 그 네이버 계열의 그 스프링 캠프라는 엑셀러레이터 기관에서 창업 인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창업 인턴을 하는 그 동료분이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은 그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들 이렇게 축의금을 보내주시고 뭐 축하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실 텐데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게 어떤 그런 가상 공간 속에서 그런 웨딩 사진 전시전 같은 거를 열어서 거기에 어떤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담고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보여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배경이 패스파인더는 인공적인 건물이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좀 더 스케일이 넓어지고 이제 숲이라는 자연 환경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제 건축 실무를 하면서 건축만 다뤄왔던 점이 조금 앞으로 우리가 가상 공간을 다루어서 무언가 할 때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자연 공간도 다루어 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예비 부부분들이 예비 신부분이 그 식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예비 신랑분이 이제 나중에 그 수목원을 차려주는 게 어떤 본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숲을 배경으로 작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D 가상 공간 속에 어떤 숲을 구현을 해놓고 거기에 어떤 이젤이랑 그런 그 캔버스도 그 가상으로 구현을 해서 그 캔버스 위에다가 결혼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그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완성한 그 컨텐츠의 최종 그 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숲이 있고 그 안에 중앙에는 동영상이 나와 있고, 유년기의 사진에서부터 그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실제로 웨딩 사진을 찍은 그 결과물까지 어떤 시간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작품이 이그지스턴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당시에 저희가 가상공간 플러스 예술 쪽을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 태핑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예술 쪽으로 좀 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어서 서울대 미대 그 학생들과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예리나님이라고 한국 분이신데 그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교환학생으로 서울대 미대로 온 그런 특이한 케이스인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런 가상공간 활용해서 그런 새로운 예술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고 공고를 냈을 때 이분이 관심 있게 이제 그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올 봄에 있었던 그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그 내일의 예술전에 지원을 했었는데 탈락을 한 작품이고요. 저희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어제도 약간 그 서도 작가님 얘기가 나왔는데, 그 현실 공간은 굉장히 어떤 디지털한 테이스트로 이렇게 막 창백한 색채와 어떤 와이어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놓아서 좀 현실 공간은 디지털처럼 표현을 해놓고, 오히려 디지털 공간은 되게 현실에 가까운 그런 텍스처들을 입혀 놓아서 그거를 그 세 개 사이를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교차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방울, 풍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게임 공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 부풀었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는 아이디어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에리나라는 그분이 표현을 하고 싶었던 내용이, 요즘 이제 시대가 어떤 사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그런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았고, 그 현대 사회가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게 뭐 오늘 그 테마인 그런 가상 공간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디스플레이를 통하지 않으면 어떤 디지털 정보로만 있을 때는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 공간 속에서 계속 태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에 그 낙선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도 조금 현타가 오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가 이게 애초에 그 게임 엔진을 써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게 정말 큰 한계점이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도 마지막에 뭐 맥에서 볼 수 없고 뭐 핸드폰에서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피드백도 받았고, 뭐 이제 숲 같은 프로젝트도 똑같이 이제 결국에 보시는 분들이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뭐 컴퓨터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은 또 보기가 어렵고, 또 그 이그지스턴스라는 작품 또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뉴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제안을 하라는 프로젝트인데 거기다가 대고 그 HMD를 한 명 한 명 쓰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진입 장벽을 많이 허물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한 게 이 터널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제가 89년생인데 제 또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게임이 그 옛날에는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는 게임들이 있고, 그 뭐 야후 꾸러기 그런 데 가면은 이제 플래시 게임으로 이렇게 링크만 있으면 바로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가상 공간도 이렇게 대용량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컴퓨터 사양이 필요한 게임 말고 약간 웹 기반으로 가서 웹에서 자유롭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기술 실험을 했던 게 이터널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웹GL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이게 뭐 태블릿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뭐 PC가 됐든 바로 이렇게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드는데, 제가 걱정이 됐던 거는 이게 그 기존의 어떤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고품질의 그런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생산된 공간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이런 그래픽적인 퀄리티가 크게 나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어떤 직육면체를 굉장히 여러 가지의 비율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크기와 각도와 비율과 또 색상의 그런 그 직육면체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그림자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품질이 높게 웹 기반에서 구현이 될까라는 것을 확인을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휴대폰 화면을 녹화를 해온 건데요. 저기 ersatz.k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 그 홈페이지 주소이고,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작품으로 가서 링크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 공간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조감도 뷰에서 이것을 보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또 이제 오른쪽 위에 이제 눈알 버튼이 있는데 이 UI 버튼을 누르게 되면 1인칭으로 시점이 변환이 돼서 그 안을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컨트롤러 자체는 현존하고 있는 그런 휴대폰 게임들에서 많이 착안을 해왔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휴대폰 화면이지만 태블릿이나 PC 등에서도 전혀 다를 거 없이 어떤 이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해왔을 때 저희한테 어떤 그 타이밍이 찾아왔냐면요.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대로 어떤 네이버 계열의 그런 초기 엑셀러레이터인 스프링 캠프 밑에서 창업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창업 인턴 기간이 끝나고 너희가 법인을 세워서 독립을 해서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타이밍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재환 대표랑 저랑 둘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능성, 또 이제 우리가 살아온 어떤 삶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뭘까라고 해서 생각을 해낸 것이 이 올라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품이었는데 올라는 서비스가 된 이유가, 이제 저희가 형태상으로는 디자인 사무소가 아니고 스타트업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을 해내고 그것을 MVP로 이제 뽑아내고 그것을 투자 회사들에게 이제 어필을 해서 그들한테 가능성을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유치받고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올라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터널 프로젝트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저희 올라 홈페이지 ol-la.com인데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VR 건축 지도 혹은 뭐 이제 VR 건축 지금 바로 경험하기 이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지금과 같은 지도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를 정식 출시를 한 상태는 아니고 정식 출시는 올해 말 내년 초쯤으로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베타 테스팅을 하는데 많은 건축주분들과 건축가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전국 여러 곳에 어떤 저희 올라의 그 가상 공간 건축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건물의 어떤 컨텍스트를 그 뭐 휴대폰이 됐든 뭐 태블릿이 됐든 PC가 됐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이제 그 1인칭 모드로 변경을 해서 그 건물의 내부를 또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똑같이 제 휴대폰으로 녹화를 한 영상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안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썸네일이 뜨게 되고, 그 썸네일을 선택을 하면 이제 그 월드로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이 사양이 갤럭시 S9 플러스인데요. 저희 팀원 중에 아이폰 S 플러스를 쓰는 분이 계세요. 6S를 쓰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6S에서도 문제없이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건물의 주변 환경을 자유롭게 조감도 모드에서 볼 수 있고, 아까 프로젝트와 똑같이 이제 시점 변경 버튼을 눌러서 그 내부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어떤 베타 서비스 프로젝트 중에 가장 무거운 프로젝트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정에 보시면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저거를 어떤 이미지 파일로 대체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어떤 가지나 이파리들이 다 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쓰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저 나무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장 무거운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갤럭시 S9 플러스에서 뭐 문제없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아이폰 6S에서도 뭐 보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래픽 퀄리티를 놓치지 않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입 장벽은 최대한 낮추는, 어디가 정말 적정한 선인가라는 것은 또 항상 변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일반 대중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성능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또 인터넷 환경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한 지점을 정해놓고 이 정도 퀄리티가 최적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는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퀄리티 조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 올라를 에르사치의 첫 번째 서비스로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위에 있는 저 시장성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게임 엔진을 활용을 해서 그 건축 실무를 할 때에도 그 건축주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전달되는 도면이나 어떤 렌더링 정보만으로는 내가 그 안에 직접 들어갔을 때 어떤 식의 공간이고 어떤 구성일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뭐 이제 게이밍 노트북 10kg짜리 하는 거 막 들고 다니면서 직접 들고 가서 그러면은 게임 엔진상에서 어디가 궁금하신지 물어보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보여드렸을 때 이분들이 이런 집이 되는군요 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해를 해주셨던 것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어떤 도면이나 이미지 등 기존의 매체만으로는 어떻게 100% 전달을 하기 힘들었던 어떤 공간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이미지가 좀 간접 경험이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건축가분들은 제가 디자인한 건물이 이런 건물입니다 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 쉬워지고 건축주분들도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겠군요 라는 합의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지금과 비교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고 또 이제 어떤 타운하우스라든지 이런 선 분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의 경우 어떤 미완성된 상태에서도 그 공간을 미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 분양을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해진다라는 저희가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어떤 스타트업 회사로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저희가 어떤 회사로서 또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으로서의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장성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 문화에 우리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생태로의 영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저는 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소속이 돼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갑자기 그 독립을 해서 사무소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이제 저한테 그 프로젝트를 의뢰를 하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진 건축가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적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널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건축가 분들이 저희 플랫폼 위에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다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로의 연결도 더욱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조사해야 하지? 라고 했을 때 건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경험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집을 지은 분이 계셔서 그 집에 한번 가보고 그분의 경험을 듣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건축주분들도 뭐 결국에 어떤 땅에 대한 시세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수익성이나 사업성 뭐 그런 것들만 이제 많이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 플랫폼에서 이렇게 직접 가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도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단지 뭐 그런 입지나 그런 사업성이나 그런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으면 많이 본 것으로 생겨난 자신의 어떤 디자인적인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취향 같은 게 점점 더 확고해지면서 어떤 건축에 대한 디자인 또한 건축주분들이 많이 고려하는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공간의 집결이라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그 가상공간이 현실 공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또 전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상공간이라는 것이 뭐 최근에 생겨난 게 분명히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부터 3D CAD를 쓸 때부터 이미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그런 3D 가상공간 속에서 건물을 미리
짚고 검토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3D 데이터들이 늘어날 텐데 문제는 이게 각 디자이너와 각 건축가의 PC 안에만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오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의 어떤 PC 속에 잠들어 있는 그런 재미있는 공간들이 저희 오픈 플랫폼에 점점 모여들게 되면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건축의 다양성과 숫자를 확보하게 되면서 그게 또 어떤 데이터로서 의미가 있어질 수도 있고 또 건축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올라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지금은 구로에 있는 패스트5를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제공을 해줬던 사무실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것만 봐서는 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컨텐츠가 이제 오큘러스를 사용을 했을 때 오큘러스 상에서도 똑같이 링크만 통해서 그 건축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VR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된 홈페이지에 공개된 링크로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이게 VR 경험으로 개발을 하는 데는 또 추가적인 어떤 그런 공수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좀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에르사치는 어떤 회사냐, 그럼 올라만 하는 회사인 거냐, 아니면 가상 전시를 하는 회사인 거냐, 이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3D 가상 공간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나 회사들을 저희 나름대로 좀 매핑을 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 공간도 공간인 만큼 어떤 스케일에 맞춰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 가상 공간이 현실을 보조하는 역할이냐, 현실과 공존을 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 그 자체를 대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Y축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로고만 봤을 때 이제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로고와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 타임에도 1011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그룹핑들에 대한 어떤 대표 이미지를 넣어보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조금 간단한 설명을 넣자면 일단 현실을 보조한다라는 가장 밑판을 보시면 이거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뭘 하긴 하는데 결국에 그 리턴이나 그 가치가 현실 공간에 있는 상품이나 공간으로 입혀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차원으로 가면 현실에 있는 이런 가방 같은 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할 수 없는 걸 디지털에서나마 이렇게 복사를 해놔서 이렇게 돌려보고 해서 구입을 유도한다, 이런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건물 스케일에서는 내가 집을 인테리어를 할 건데 이제 그 집을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라는 서비스가 있겠고요. 장소 차원에서는 어떤 문화재나 유적 같은 것들이 소실되어 있고 그 장소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어떤 실제 문화재를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함으로써 이거를 실제 공간의 장소성으로 더 연결을 시키고 그 문화재 자체의 어떤 존재로 간접적으로 연결을 한다, 이런 서비스들도 있겠고요. 도시 월드 스케일로 가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라고 써놨는데요. 정보가 이제 가상 공간에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효율화를 노리려고 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현실을 보조한다는 칸은 가상 공간이 어떻게 보면 툴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현실과 공존이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줄인데 현실과 공존한다는 서비스나 예시들은 이게 어떠한 새로운 상품이나 이벤트를 하는데 현실이 빠져도 안 되고 가상이 빠져도 안 되는 것들이 두 번째 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서비스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그 포켓몬하고 그 몬스터볼은 가상 공간에 있는 3D 데이터지만 그게 없으면은 어떤 포켓몬 트레이너가 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 광활한 어떤 월드를 가상 공간으로 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현실 공간을 AR 카메라로 이렇게 담아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 스노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떤 AR 카메라 서비스들이 오브젝트 축에서 현실과 공존하는 역할로 가상 공간을 쓰는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뉴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들도 뭐 이런 디스트릭트의 작품 이제 앞으로 다음 차례이신 셔더에서도 아마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상 공간에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런 공간적인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현실 공간에 매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관람객에게 인상을 주는 그러니까 현실 공간이 없어도 이거는 그 감동이 덜해지고 가상 공간이 없어도 감동이 덜해지는 그런 뉴 미디어 아트가 약간 스테이지 스케일에서의 현실과 가상 공간이 공존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건물 장소 쪽이 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 어떤 특정 스케일에서 가상 공간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그게 정답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경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상 전시 같은 경우에 스케일도 건물과 장소 두 스케일을 다 사용을 하고 가상 공간의 역할도 현실과 공존, 현실을 대체하는 그런 스케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전시인데 건물 스케일의 현실과 공존을 하는 사례들은 어떤 사례들이냐면요. 그 미술관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다거나 뭐 그 미술관 거기에 가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팬데믹 때문에 못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미술관과 그 작품들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경험할 수 있는 게 건물 스케일의 현실과 공존 그 사례라고 보고요. 그래서 작품도 현실, 공간도 현실인데 그걸 디지털에 복사를 해놓은 게 이쪽이고 작품은 실물인데 설치는 가상에 하는 사례들이 이쪽으로 볼 수 있겠고 작품까지 거기서 가상이 되면 이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이것들의 특성은 또 이제 멀티플레이어나 그런 NFT 그런 가치를 붙여놓는 그런 사례와 경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월드 스케일로 가서 현실과 공존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뭐 다들 아시는 뭐 구글 어스라든지 아니면 국산 기술이라고 하면 뭐 V월드라든지 그런 현실의 어떤 정보가 있고 그 디지털적인 정보가 있는데 그거 두 개가 동기가 되어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런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쪽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을 대체하는 부분인데 이쪽이 요즘 이제 결국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오브젝트 스케일로 가면 이 디지털에 있는 예술 작품인데 거기에 NFT가 붙어버림을 통해서 기존에 실존하는 작품들이 하던 역할을 3D 데이터 쪼가리가 대체를 해버리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와 있다. 그래서 NFT 예술 작품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스테이지 스케일로 가도 똑같습니다. 이제 회의 같은 거를 현실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상에서 해버리자라는 서비스들이 이쪽으로 오고요. 요거는 아까 전시는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가겠고 이제 이게 도시 월드 스케일로 가면 어떤 뭐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디센트럴랜드 같은 그런 메타버스 오픈월드 플랫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너네는 뭘 하냐라고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얘기했던 스케일에 비해서 확 줄어들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를 어떤 포지셔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뭐 스테이지 내지 건물, 장소 이쪽 스케일을 해왔고 또 현실과 가상 공간이 공존해야 어떤 의미가 생기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건축과 졸업 학생들이 많은데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 자체가 결국에 지금까지의 어떤 기성적인 가치관에서 봤을 때는 현실 공간에 무엇을 지어야 이제 종결이 되는 거니까요. 짓고 사용을 해야 종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의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뭐 게임 개발자였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이쪽 프로젝트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뭐 프로덕트 디자이너나 뭐 아니면 의류 디자이너였다라고 한다면 뭐 이쪽의 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이제 머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 1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저희 약간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대체하는 메타버스적인 방향으로는
저희가 만든 가상공간 콘텐츠에 어떤 멀티플레이어로 해서 아바타를 뭐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채팅이 된다거나 이런 개발은 이미 다 완료가 돼서 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거기에 이제 NFT 가치를 부과를 해서 어떤 최초의 어떤 건물 스케일의 NFT 작품을 판매를 한다 이런 프로젝트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메타버스적인 가치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생각이 있고요. 또 왼쪽 아래 어떤 메이커 협업이라는 부분은 지금 흐릿하게 직방과 오늘의 집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그런 데와 비슷한 역할을 저희가 3D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유명 가구 메이커와 그 콜라보레이션 기회가 있어서 어떤 그들의 가구들을 저희가 만든 공간 안에 배치를 하고 그거를 가상 공간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에르사츠의 향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 위아래 축으로 저희 외연을 확장을 하는 게 저희의 단기 비전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좌우 방향으로도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가상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작품이나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에르사츠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외연을 확장을 해 나가고 내공을 쌓는 게 어떤 최종적인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그 채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지금 완전히 오픈해 놓은 그 포지션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누구라도 이런 가상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의견을 피력하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좀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포트폴리오랑 같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풀타임으로는 지금 채용 예정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또 건축 설계 사무소 출신이다 보니 그런 문화는 가져가고 싶어서 어떤 단기 학생 인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좌석이 있을 때마다 계속 채용을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연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강연으로서 이제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비주얼 아트 셔더의 이승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아트를 하고 있는 셔더의 이승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마지막 강의가 돼가지고 좀 설명을 좀 꼼꼼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비주얼 아트를 만드는데 오늘 강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조금 시청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작가로서 그림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비즈니스화가 되는 과정을 좀 거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좀 있어 왔는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작가로서 있다가 사고방식을 좀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과정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는 비전은 뭔지 해서 크게 두 종류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조금 편하게 들으시라고 목차 같은 경우는 조금 자동차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저희 소개부터 먼저 한번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자동차 연료, 주유소, 주유비, 뭐 싼 주유소 찾기, 전기차 있는데 뒤에 가실수록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요게 이제 PPT를 해왔어요. 혹시나 그래서 저희 디자인 하는데 이렇게 일부러 한 건지라고 생각하실까봐 밀린 거예요. 저희가 해왔던 프로젝트들이고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비주얼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화려합니다. 예. 그래서 했던 것들이 뭐 앱솔루트, 메트로시티, 뭐 JTBC 방송 나갔던 것들. 그래서 뭐 주로 저희를 구매하시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조금 대기업 분들 혹은 뭐 큰 건설사 분들 조금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저희가 말을 잘 못해서 시청각 자료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시청각을 보여드릴게요.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요. 저희가 해왔던 게 1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팀. 사실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동아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룹 크루 정도의 느낌이었다가
18년도 후반, 19년도부터 이제 회사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자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회사의 느낌보다 아티스트 팀의 느낌이 좀 강할 때 그때 해왔던 것들이고, 저부터가 이제 그림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 회화를 좀 베이스를 해놓고 거기 위에 빔 프로젝터를 통한 매핑이나 뭔가 다른 비주얼들을 만드는 쪽으로 주로 했었죠. 여기는 회사장에서 했던 행사고 드론 행사였어요. 이런 인터랙티브들 지자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행사들, 파티들, 공연들, 제 기준에서 자기 쇼룸 만들 때 그래프션도 그리고는 저희가 JTBC 방송에 이런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했었던 경연 프로그램 때 했었던 작업입니다. 주로 이때는 아티스트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한테 발주를 받아서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어떤 저희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제품 스토리를 인공수로 갖고 저희가 비주얼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 좀 위주였어요. 이게 이제 저희 방송 나갔던 건데 적네요. 그때는. 그러면 다음 장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저희가 첫 번째 했었던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동아리 혹은 크루 형태에 있었을 때 했었던 작업들을 먼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회사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느꼈던 거는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를 나아가고자 하는지, 혹은 나아가고자 하면 어떻게 좀 옳고 그른 걸 좀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와 연료라고 했는데,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자니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 자동차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자동차였고, 근데 그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몰기 위해서 연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물감도 사야 되고 비용이 현실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저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 그림도 그리고 싶은데 들어간 물감 값에 프로젝터 렌탈에 스튜디오 렌탈에 옆에 있는 조각 기둥들 활용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하려고 기름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창작 활동과 연료는 돈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순환 구조를 돌아서
이게 돈이 되고 이게 또 기름을 놓고 할 수 있을까부터가 현재 지금 회사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첫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고민 좀 들었습니다. 와, 이게 순환돼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봤더니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투자를 봤더니 그냥 내 창작 활동에 투자해 주는데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두 번째 고민했었던 건 주유소였던 것 같아요. 주유소라고 했었던 명칭을 한 이유는, 그러면 기름을 넣으려면 내가 기름을 등가교환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돈 혹은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왼쪽 편에 있었던 것들, 오른쪽 편에 있었던 것들이 좀 흘러가는 건데, 첫 번째는 순수 미술 시장부터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순수 미술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창작 활동이 돈으로, 연료로 좀 전환될 수 있느냐를 봤더니 모든 부분 작가들이 이 메커니즘을 거의 따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하고, 내 돈 들여 전시하고, 빌려서 전시하고, 계속 구해서 전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시 계획이 좀 많이 쌓이면 상업 갤러리랑 에이전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국립미술관 같은 데서 아티스트 피를 받아서 작품을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 브랜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벽화를 하든지, 혹은 대부분 미술 쪽에서 생계를 연료를 넣어야 되니까 강의나 레슨 같은 걸 많이 하십니다. 10년? 한 8년 전에 뵀던 작가님이 있는데, 그 작가님은 냉면 배달하면서 하셨어요. 창작 활동. 연료를 계속 냉면 배달하면서 집에 가서 그림 그리고 나중에 냉면 배달하고, 그 모은 걸로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어서 자동차나 연료를 좀 돌리더라고요. 이런 구조로 순수 미술 시장이 주로 돌아간다는 걸 봤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게 주유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내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기름을. 그래서 첫 번째 왼쪽 편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 현재,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사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데 지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걸 왼쪽 편에서 뽑아본 거고, 그걸 뽑고 나서 아까 봤었던 중간에 있는 걸 과정을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포토샵 조금 하고, 일러스트 조금 하고, 일러스트레이트 조금 하고, 벽화 몇 번 해봤던 거, 혹은 큐레이터 경험했었던 거. 이제 그걸로 상업 갤러리 연락하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국립미술관은 당연히 모르고, 그것도 직접 판매를 하자니 브랜딩도 안 돼 있고, 강의랑 레슨을 하자니 포토샵 일러스트는 거의 초급 수준이고, 그러다 보면 전혀 이게 구조가 안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불할 지갑이 별로 없으니 그 다음에 또 고민했던 건, 그러면 싼 데를 찾자, 주유소를.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내 지갑의 순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것, 자동차랑 연료를 고민했고, 그 다음에 고민했던 건, 그러면 내 지갑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좀 평가를 자기가 해봤고, 그랬더니 도저히 현재 제 주위에 있는 주유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주유소를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걸 이제 시장 바꾸기였는데, 첫 번째로는 순수 미술 하면 작품에서 갤러리에서 판다, 혹은 작품에서 뭐 한다, 그 정도가 이제 루트 같은 거였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주유소를 좀 찾아봤어요, 싼 데를. 그래서 봤더니 게 광고 시장이 있었고, 전시 시장이 있었고, 건설 시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있었고, 인테리어 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광고 시장을 또 분류를 해보니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또 있고, 전시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지자체에서 정부 예산을 갖고서 하는 전시, 혹은 기업에서 자기 브랜드를 위해서 하는 전시, 그리고 건설 시행사는 옥 외에 뭐가 필요한 게 있고 실내에 필요한 게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시장은 크게 보면 주거나 상가. 이게 제 나름대로 시장들을 조금 분리를 했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시장 자료를 넣었는데 바로 시도를 해봤었어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그림, 그리고 내가 하는 영상이나 포토샵 일러스트를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했던 게
새로 게임 리뉴얼을 해서 스마트폰 게임으로 나올 때 광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어차피 온라인에다가 홍보를 할 거면 배틀로얄이라는 거를 게임하는 것만 보여주는 광고를 제외하고 좀 비주얼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다시 유튜브나 뭐 다른 쪽에다 홍보를 하는, 그리고 코엑스에 있는 전광판에 5개 광고도 좀 틀고, 저런 식으로 중요했던 건 광고 시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제품이나 고객들한테 이런 광고를 할 때 이런 광고 방식도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S10 처음 론칭했을 때 했던 건데, 영상이 조금 길어서 설명만 드리고서 보다가 좀 끌 거예요. 갤럭시 S10이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가 조금 확 바뀌었어요. 초고 포인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초광각이라는 게 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일정한 위치에서 화각이 일정 사이즈를 못 벗어나던 게 S10 나오면서 광각 모드로 하면 확 넓어지는 거. 그때가 삼성 갤럭시에서는 처음 S10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소고 포인트가 클리언트가 하나 중요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갤럭시에서 밀었던 색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주력 상품이 뭐였더라? 이런 크리스탈 색의 그 진주 색깔이 나는 그런 색을 주로 주력 상품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따 영상에 보일 텐데 여기 보이시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것도 사실 전구거든요. 전구도 달아놨던 이유가 이때 S10의 또 소구 포인트 중에 세 번째가 아웃포커스죠.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대상의 포커스를 확 밝혀주는 그거에 대한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신촌에 있는 매장 오프라인 체험관인데 지금 딱 보고 있는 시점이 입구예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오면 갤럭시 S10을 한 대씩 줘요, 분들한테. 그래서 이걸 들고 사진을 찍어봐라 라고 하거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 그냥 창작 활동이, 사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그냥 창작 활동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교환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그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잘 믹스하는 게 좀 중요했었어요, 저는.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이제 전시 쪽으로 갔죠. 전시에서 크게 얘기 드렸던 게 지자체랑 기업이었어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먼저 구조를 보니 지역에 있는 부처가 있죠. 그 부처가 굴러가는 예산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부처 예산이 잡히고, 그러면 그 부처들이 궁극적으로 있는 이유가 제가 느꼈던 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돈으로 지자체에서 잘 집행해서 그분들이 다시 또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이 다시 또 들어오게끔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는 게 이해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전시들, 미디어 아트에 대한 전시들 혹은 그림, 예술,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집행을 했죠. 이거부터 나오죠. 됐습니다. 이때는 경북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서원들 그리고 사찰들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문화유산들이. 그 지역들의 8군데를 지자체에서 선정을 했고 그거를 활용해서 전시를 해달라 라는 입찰이었고, 거기서 저희 컨텐츠 제작을 했는데 이때 한 달 정도 뭐 드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촬영팀이랑 그 8군데 서원을 다 돌았어요. 다 촬영하고 다 돌고 거기 있는 것들을 스토리랑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서 전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안동에서 했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 한 1년 정도 전시하는 거였는데 한 달, 한 2달 안 되게끔 전시하고서 지금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들어가 있는 저런 서원들, 저런 거 소수들도 다 저희가 제작했죠. 실제 있는 뒤쪽 편에 있는 거는 한 50m 정도 되는 커브 스크린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저때
그때 저희가 전시했었던 거는 학이었어요. 그 학 한 마리가 그 서원들을 다 전시 여행하는 컨셉으로 했었죠. 실제로 보시면 저 안에 있는 게 실제 서원들이에요. 서원 사찰들 드론으로 촬영하고 혹은 이미지로 떠낸 것들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죠.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하는 전시들 같은 경우는 티켓에 대한 비용을 크게 받지 않거나 무료 개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 타 지역에 있던 분들이 이걸 보러 왔다가 거기서 소비를 하는 형태의 구조들을 제일 많이 띄고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먼저 드렸는데 여기는 기업에서 하는 전시였는데 용산에서 했었었고 용산에 거기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출판사 이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출판사 국내 3대 출판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출판사가 네이버한테 인수를 당했어요. 당했다기보다 인수한 거죠. 좋은 협의하에 얘기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협의에 네이버 인수가 됐습니다. 네. 되고 나서 네이버 쪽에서 처음으로 그 출판사한테 미션을 줬던 게 전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용산 거기 아이파크에서. 그래서 했었던 전시고 이때는 일반적인 전시랑 다른 게 타깃과 이런 BEP를 고민해놓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 번향전이었거든요. 고양이에 대한 전시였는데 사실은 마케터분들과 회의를 계속했었던 것도 강아지 쪽으로 가면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시장은 넓어지는 것만큼 좋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타겟이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시장이. 해서 반려동물 시장 중에서도 고양이를 주제로 해서 전시가 됐었던 거죠. 했었죠. 저희는 3작품 정도 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고양이 눈을 보고도 우주 같고 역사적인 상상력이 그거에 대한 신전처럼 그다음 이제 건설 시행 쪽 관련돼 있는 건데 건설 시행사분들 시장 같은 경우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옥외랑 실내로 크게 나뉘더라고요. 이제 옥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다시피 뭐 전광판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점점 시장이 개발되면서 옥외 광고 형태의 광고 시장과 또 맞물려 있는 시장이고 실내 같은 경우는 사실 건설 시행사분들이 하는 첫 번째는 땅 매입을 잘 해서 그 매입한 거에다가 건축을 잘 올리고 그 건축한 거를 이제 잘 분양을 하는 게 궁극적인 그 시장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건물을 시행의 꽃은 건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어놓은 분양이 되니까. 그때는 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분양 받아서 자기 장사도 하시고 사업을 하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개발되고 그러면서 오프라인에 남는 시장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예상해 보는 건 오프라인에는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혹은 뭐 치료, 병원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 다 온라인으로 좀 시장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건을 판다든지 리테일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 건설 시행사 쪽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타겟을 정해놓고 분양을 하죠. 뭐 여기는 롯데, 제주도에 있는 롯데 드림타워에 있는 데인데,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에 들어오는 분양받는 사람들, 호텔도 사실 다 분양하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압도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미디어 아트들을 많이 의뢰를 하죠.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곳은 코엑스에 있는 전광판이고, 좀 내부 얘기를 좀 드리면 CJ가 광고 유통을 다 해요. 그리고 전광판 소유는 또 따로 있어요. 현대백화점 건설 뭐 이렇게 돼 있고, 옆에 앞에 있는 SM타운에 있는 거는 CJ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저 구조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분 따로, 그리고 거기 광고를 유통하는 분 따로예요.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전광판 전체를 활용하는 걸 첫 번째로 했었어요. 그 이후에 디지털 3D를 해서 SM타운 쪽으로 했어요. 기술적인 측면을 살짝 설명드리면, 저희가 어려웠던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전광판들마다 타이머의 구동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웠었고, 두 번째는 전광판들 자체가 해상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그러다 보니 거의 한 28K 정도 된 해상도를 만들어다 보니 이게 하드웨어의 발전 속도랑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가 늦어요. 하드웨어는 막 10K 나오는데 영상 10K가 그때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도 클라이언트 분들의 구조가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첫 번째로 CJ 쪽에서는 중요한 게 광고를 영업하고 유통해야 되다 보니까 전광판 전체 활용할 수 있어 라는 게 그분들의 포인트였고, 강남구잖아요. 강남구에서의 포인트는 너무 CJ 쪽에 광고만 들어가면 강남구 시민들 싫어한다, 그리고 좋지 않다, 그런 건 자기들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메시지를 넣었었죠. 아까 얘기했던 폼에 관련된 이야기와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그래서 콘텐츠가 조금 섞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최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그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이 원했던 건 압도적인 거, 그리고 이 호텔이니까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들 중에서 만들었던 거고, 이제 다시 마지막 아까 카테고리죠.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주거랑 상가로 저희가 시장을 좀 분류했었어요. 인테리어 시장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납품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창작 활동을 좀 펼칠 수 있을까 했었던 게 주거랑 상가로 좀 분리를 했고, 주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빔 프로젝터나 이런 걸 통해서 내부에 공간을 좀 꾸미고 만드는 거. 이거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가 지금 밝아 잘 안 보이는데 프로젝터 등으로 뭐 창문 만들고 실내 조명처럼도 쓰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력으로 저희가 론칭을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가 빔몬스터라는 브랜드인데, 이제 상가를 주로 타겟을 잡고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빔 프로젝터나 LED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가맹을 해주시면 가맹 형태로 쉽게 넷플릭스처럼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건 클릭 한 번으로 바뀌는 미디어 인테리어 라는 슬로건으로 한 1년 정도, 1년 한 6개월 정도 테스트 거쳤고, 내년 한 1분기 정도에 정식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쭉 나열했었던 구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첫 번째 고민이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창작 활동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민했던 건 그 창작 활동을 내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연료가 필요할까가 두 번째 고민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을 첫 번째로 했었죠. 미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미술 시장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 미술 시장에서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분석했던 게 두 번째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건 내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시장을 조금 넓혔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캔버스를 벗어나서 시장을 좀 넓혀서 광고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건설 시행 혹은 전시 이렇게 해서 시장을 조금 분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가 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한 6년, 7년 정도 해서 기업의 형태가 조금씩 이제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나니 이게 또 더 이상은 기름을 또 안 넣어도 되겠더라고요.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가 온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앞으로 또 얘기했던,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가상세계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쭉 지나고 나서 보니 정작 뭔가 하나 이루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해야 되더라고요. 계속 시장은 계속 바뀌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계속 또 변화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미래는 영화 한 장면인데 뭔가 이런 게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예요. 조명,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모든 것들이 이제 실내, 야외 다 홀로그램으로 펼쳐지고 생긴다. You are the first of your kind, but you're not invulnerable. Maybe next time you can design me better. 또 가겠습니다. Everyone around me. 이 공각기동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게임만 한다고 중고등학교 때 만화책도 잘 안 봤어요. 그래서 공각기동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영화가 처음 나와서 이걸 보고 이게 저게 되겠구나.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에는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오프라인이 살아남겠구나. 앞으로 전 강사분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버스 혹은 가상세계 공간이 있는 만큼 오프라인이가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저희가 예상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그냥 창작만 해서 내 이야기만 하고 싶으면 집에서 하면 되더라고요. 집에 냉정하게 집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뭔가 주식이 잘 되거나 코인이 잘 되거나 해서 우리 집이 주유소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어떠한 차를 몰든지 상관없지만 우리 집이 주유소가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거는 2다리밖에 없다면 그 2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굴 걸 갈아탈 수 있는지 얻어 탈 수 있는지도 고민하면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시야를 조금 내만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좀 조율을 해가면 그 안에서 답이 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예.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전체 그 기획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제 X 강사님들 모시고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은 항상 모든 세션에서 동일하다시피 이제 첫 질문은 이제 연사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면서 좀 다른 이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 강연을 보시면서 서로 이제 궁금하신 점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승근 대표님.
저는 교수님 반갑죠. 이게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근데 일단 좀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좀 오프라인에 좀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좀 비전을 보고 있고 대비님 쪽은 좀 온라인 이제 그쪽으로 좀 많이 비전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 오프라인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다만 변화되거나 축소되고 왜냐면 사람이 대면하는 거에 대한 거가 있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오프라인을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을 보시는지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선 다시 한번 한 가지 정정을 드리면 저는 대표는 아니고요. 아, 네. 네, 저는 공동 창업자이고 아, 예. CTO고 이제 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아, 최재원 대표라고 예. CEO가 있고요.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조금 단기적인 그 시선과 장기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공각기동대 영상 보여주신 게 네. 저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이제 공각기동대적인 미래는 저는 중기적인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생각하는 현실은 정말 그 최후의 스테이지에 가게 되면 네. 저는 다 화이트 박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부 다 화이트 박스고 이 결국에 뭐 촉각이든 시각이든 청각이든 전부 전기 신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술 원천 기술 발전을 하는 건 디자이너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런 기술들이 언젠가는 그 발달이 돼서 이제 정말 거기에 물질만 있으면 이게 어떤 텍스처건 뭐 비디오건 뭐건 그거는 전기 시그널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셔더의 작품을 너무 이제 보면서 감동 있고 또 영감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에서는 저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한 또 체급이라는 게 또 네. 있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초기 자본이나 네. 이런 것들이 없어도 쉽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하시는 작품이 너무나 가치 있고 멋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저희도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얘기 아닌데 아 네. 방금 CTO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단기적인 거 제가 인테리어나 혹은 건설 시행사하는 게 단기고 다음 단계가 가면 아까 봤던 공각기동대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거기서 좀 과정으로 보면 화이트박스에 들어가는 게 돼 있고 순간 떠오르는 게 더 가면 매트릭스가 되는구나. 아, 네, 진짜로. 그럴 수 있겠네. 네. 살아있을 줄 알았네. 순간 되게 예상을 해야 되니까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예. 역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조금 그 로우 레벨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저희가 최근에 그 이태원에 그 볼드 MG라는 그 네. 펍을 인테리어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했는데 저희도 그때 이제 그 컨셉이 런웨이라는 컨셉인데 네. 이제 중간에 런웨이가 쫙 있고 그 바가 한 켠에 있고 테이블이랑 이런 것들이 한 켠에 있는 네.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 MZ 세대들이 지금 억눌려 있다. 네. 그래서 그 런웨이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주인공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보자라는 프로젝트 했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런웨이의 그 밑부분과 밑부분을 네. 좀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로 네. 막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그 사이즈가 뭐 폭이 한 900에 네. 뭐 한 5m, 6m 되는 그 디스플레이를 상하로 하려다가 보니까 네. 예산을 뭐 한 4천 최소 4천 정도를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보여주신 그 신규로 준비 중이신 그 서비스가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산적인 여력이 있는 기업들 대상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그 메리트가 있을지 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도 있는 건지 네, 그런 네.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저는 제 입장에서 감사한 질문인데 저는 견적문의 하시는 줄 알고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로 저희한테 인테리어 시장에서 저희 창작인의 미디어들이 뿌려지는 거는 첫 번째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거는 누구나가 좀 봤으면 좋겠던 거였어요. 뭐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하드웨어나 이런 물리적인 것들 비용 때문에 너무 비싸서 티켓도 10,000원 넘어가고 20,000원, 30,000원씩 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거만큼 퀄리티 비슷하거나 그 정도보다는 아니지만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했던 게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 인테리어가 됐던 거고, 그리고 나서 보니 내려와도 인테리어가 예를 들어 평당 100만 원이면 저희가 30%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저희 내부에서 고민했었고, 그러다가 나온 게 장기 할부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는 짓고 나면은 부서지면 그냥 폐자되기 때문에 담보가 안 잡혀요, 캐피탈 입장에서.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거의 장비고 하드웨어가 들어가다 보니 캐피탈에서 담보를 좀 잡아주죠. 그러다 보니 저희 인테리어를 구매하신 분들은 장기 할부로 좀 더 저금리로 혹은 무이자로 해서 24개월, 36개월 정도 렌탈되는, 렌탈의 기본 장기 할부죠. 그게 되는 게 되면서 허들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얘기 주신 김에 저도 꼭 이게 제 생각을 한번 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내가 많이 팔아야지, 나 무조건 많이 팔아서 부자 돼야지만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자리이탈하는 말을 제가 좀 마음에 계속 새기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거고, 그게 계속 이렇게 구조처럼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는데, 그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나만 많이 파는 거 말고 내가 팔면 그 사람이 돈을 더 벌게 해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걸로 선순환되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변정문이는 저희 따로 연락. 예.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마 이걸 보고 있는 분들, 특히 학생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셔더님의 영상이나 아니면 엘사치님의 그런 VR로 만든 창작물들을 보면서 저걸 당장 만들어 보고 싶다, 저런 쪽으로 이제 가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당장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막막할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맛을 보고 싶다면 네. 뭐 어떤 기계를 사고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한번 써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일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막 뭐 진로를 정하려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네.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잖아요. 일단 저는 지금 주신 질문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시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 저는 약간 오기가 나서라도 답변을 안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기가 알아보는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을 2008년에 학부 1학년으로 건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건축 학교라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는 뭐 오토캐드 써라, 뭐 레빗 써라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뭔가 자료에 대한 수집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답을 물어봐서 바로 이렇게 얻는 것보다도 거기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어떤 해답에 도달을 했을 때 자기에게 더 학생으로서 길러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들이 요즘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 간에서 참 재밌는 게, 저는 오프라인, 실제는 온라인 성향도 좀 차이가 나요. 저는 메일 오면 다 보내드리거든요. 복사 붙여는 켜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려요. 이게 성향 차이가 있는데 재밌어요. 진짜 있긴 하네요. 보내드리는데, 하나는 보내드려도 하실 분은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실 분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그런 과정은 일단 뭐 그렇고, 완전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면 일단 렉터스 강의가 매우 좋으니까 렉터스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일단 하나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단어 자체도 아는 순간부터 그쪽 연달아서 키워드가 열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검색이 되니까. 그래서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좋고, 그래서 키워드 알려드리면 일단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뭐 포토샵은 기본이고, 매드매퍼나 아레나, 적으시면 돼요. 매드매퍼나 아레나 레졸룸이나 이런 형태의 가벼운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그거부터 유튜브나 구글에서 좀 검색을 하셔서 타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레나 특히 요즘 레졸룸이요. 레졸 레졸룸. 예. 아레나 레졸룸 혹은 매드매퍼. 예. 그게 주요 제 보급형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예, 프로젝션 매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인가요? 네, 맞아요. 네. 좀 설명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업무상 비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예. 이제 요즘 인테리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싼 프로젝터를 사서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게 있을까 네. 이런 게 궁금합니다.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데 크게 과정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설치하는 설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핑을 하는 엔지니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게 필요해요. 크게 세 단계인데 요거를 세 단계를 다 효율적으로 빨리 많이 하시려면 저희 상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재미로 이제 해보시려면 소형 프로젝트든 대형 프로젝트든 일단 사서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저희 그 청중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은요, 이제 이승근 대표님에게 예. 보내는 질문입니다. 현재 건축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평소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어서 승근님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혹시 미디어 아트에 관련해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나 강의 같은 게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 드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를 되게 자주 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주로 일이 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자주 켜 있으니까 메시지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그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저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영어로 이승근 치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띄워드려. 그냥 거기 해시태그에서 셔더를 한글로 검색하시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다음에 이제 추천해 주실 만한 도서나 강의가 있는지. 이게 참 좀 안타까운데 아직도 제대로 된 도서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도서를 한번 써보거나 커리큘럼을 짜보겠다고 재작년에 다짐을 했는데 아직도 2강밖에 못 찍었어요. 네. 그래서 도서는 사실 없고 주로 유튜브라든지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매드매퍼나 아레나 레졸룸 혹은 영상 CG를 만들어야 되니 2D 프로그램은 애프터 이펙트, 3D는 좀 종류가 많죠. 뭐 언리얼이라든가 시네마 4D라든지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찾아서 튜토리얼을 일일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팁을 좀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부터 하세요, 컨텐츠 제작부터 공부하세요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매드매퍼부터 혹은 아레나 레졸룸 혹은 이런 매핑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부터 먼저 재미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가기가 쉬워요. 그건 좀 추천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민경석 연사님께 질문입니다. 각자의 컴퓨터에 잠들어 있는 건축물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생각해내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현재의 흐름이 가상 공간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실제 건물에서 가상 건물 쪽으로 옮겨가신 이유가 궁금하고 건축사무소에서 일하시면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과 현재 가상 공간에서 공간을 구현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그 일단은 그 현재 흐름은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이제 연사님께서 실제 건물에서 가상 건물 쪽으로 이제 어떤 필드를 옮겨가신 게 이유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내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건축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라는 게 어쨌든 처음에 그 한 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허들이 굉장히 높은 일이라는 거를 제가 실무를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가상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게 오히려 허들이 낮다. 무언가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 근데 물론 이제 가상에 짓는 것과 현실에 짓는 것이 이제 완전한 차이가 있죠.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이게 실제 뭐 경제 원리를 생각해서 지어야 되는 거니까요. 현실 공간에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가상 공간으로 가게 된 거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시대적인 그 흐름에 약간 몸을 맡겼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현실을 디자인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게임 엔진을 통한 가상 공간에서만 가능한 어떤 디테일 같은 거를 이제 현실 공간에 적용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 유튜브에서 또 따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유튜브는 어디서 보면 될까요? 저희 이제 지금 에르사츠 올라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유튜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도 좀 제가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어떻게 건축 실무를 했는지 이런 콘텐츠도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있지 않았대? 네? 질문 아,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마이크를 뺏어버렸네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랑 이제 가상 공간에 어떤 건물을 짓는 거, 구현해내는 거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네, 그래서 뭐 아까의 답변 속에 조금 답변이 들어있기도 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가상 공간은 이 면과 그 페이스의 방향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건축이라고 한다면 뭐 구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뭐 면제, 구조제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마감재가 있고 그 위에 마감이 들어가는 형식이라면 가상 공간에 있는 건축은 이 면과 그 텍스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개념의 차이를 이제 주택에 녹여낸 그 프로젝트가 있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또 저희 유튜브에서 여기서 다 풀진 않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이승근 연사님께 또 질문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면 시간이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것은 뒤로 밀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전기차까지 공부해야 한다니 버겁다고 느끼실 때가 없는지 궁금하고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고 평소 어떻게 멘탈이나 시간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계 자체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매핑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건축을 하든 중요한 건 내가 어디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저도 고민을 했었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 두 개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되냐 그랬더니 결론은 해야 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에서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뭐 따라오겠지 혹은 잘하는 거 하다 보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해서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 아 해야 하는 걸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해야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두 가지가 고려가 동시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을 전 좀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전 무조건 써요. 이게 메모도 해봤고 그냥 휴대폰에다가 뭐 메일로도 스케줄링을 해봤는데 그거 말고 전 종이에다가 써요. 종이에다가 아침에 해야 할 일 1번부터 쫙 체크리스트 그리고 저녁에 1번부터 체크리스트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머리가 나쁜데도 잊어버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전 디테일한 스케줄 방식이었고 또 뭐였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멘탈이나 시간 관리. 멘탈이 사실 되게 많이 무너져요. 이게 저희가 왜 많이 무너지냐면 프로젝트가 매번 현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세컨 브랜드 빈모스에서 하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상품을 파는 거니까 정해져 있어서 큰 리스크가 없는데 이런 프로젝트로 하는 거는 사공이 많다고 하죠. 클라이언트의 요구도 많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많고 그것 때문에 다 뭐 3개월씩 준비해서 현장 갔다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멘탈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때는 이게 역할 때문에 그런지 하나밖에 안 떠오릅니다. 아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물러나면 마이너스구나. 기름을 넣으러 왔다가 이거 나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실질적인 거는 첫 번째는 그 마인드고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전화를 돌려요. 각 파티. 제가 아는 뭐 전기 분야면 전기 분야, 뭐 설치면 설치, 하중 문제면 하중 문제에서 그 분들한테 전화를 쫙 돌리는데 그때 전화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나는 뭘 연습해놔야 되지 했더니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PT를 할 때도 시장의 구조를 이렇게 좀 나눠놨던 그 구조적인 사고가 어떤 일을 하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보태면 구조적인 사고를 하는 건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CTO님한테 들으면 듣고 나서 그거를 계속 형상화시켜요. A가 B로 가고 B가 A, B-1, B-2 되고 이게 다시 C로 가는구나. 뭐 이 구조를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리는 연습을 계속하고 혹은 그게 안 되면 메모하고 그게 쌓이면 사람한테 전화해서 빨리 체크가 되고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고 해결을 좀 빨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민경석 연사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현재의 흐름이 가상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실제 공간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있었던 내용이랑 그 거의 동일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간에는 이제 어떤 셔더에서 하시는 작품처럼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점점 실내 공간에 어떻게 오버래핑 되면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도시 전체가 그렇게 매핑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근데 이제 도시 전체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나서는 이제 사람 쪽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맨눈으로 보는 정보 자체가 지금은 실제 물질 정보지만, 거기에 어떻게 이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맨눈으로 보는 형상 자체가 달라지는 시대가 오면은, 저는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는 화이트 박스만 있어도 되지 않나. 조금 위험한 발상이기는 한데, 그 말씀해 주신 게 거기서 더 나가면 매트릭스가 되겠구나.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참여해주신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마이크 들어야 되는구나. 혹시 그 뭐 신분을 밝혀주시나요? 뭐 학생인지 뭐. 아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건축 실내건축학과 졸업한 이동욱이고요. 이제 아까 인테리어 관련해서 담보로 그 고래 같은 것도 이제 인테리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벽지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장비 렌탈이라서 담보로 잡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대표님께서 클라이언트로 있으면서 가까이 말해. 대표님께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있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깨달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를 대하실 때 그런 방식을 고안해 내시고 이렇게 하면 좋으실 거다라고 제안을 드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어떤 일단 그게 하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가 좀 나쁘니까 그거부터 그럼 마이크 먼저. 네. 네.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제 사고방식이었어요. 자리 이탈하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사고방식의 시작이었고, 그게 내가 만든 상품을 맨 처음에는 설명하기 바빴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예쁜 거예요, 싼 거예요, 이거 훌륭한 거예요 라는 걸 설명하기 바빴다가 생각을 자리 이탈하는 생각을 좀 하고, 내 거를 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니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줘야 되겠구나. 이걸 사면 뭐보다 낫고, 이걸 사면 뭐가 더 생기고, 그거를 고민하다가 보니 이런 장기 할부 개념이 가능한 게 생각이 난 거죠. 그 다음부터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프로덕트화 시켜서 앞으로 네, 이제 유통을 시키실 생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자동차랑 연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막 포토샵도 조금 할 줄 알고 일러스트도 그렇고 초보 단계다, 그리고 네. 브랜딩도 없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없고 네, 이제 컨텐츠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네. 이제 조금 넘어가서 주유소 이야기 하시다가 몇 장 넘어가니까 이제 삼성역을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주무르는 건 아니고요. 다닐 건 매주 배신감은 아닌데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약간 매주 이거 있네. 어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처음에 이제 수주를 이끌어내는 단계랑 그리고 그런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스케일을 점점 키워 나갔던 그런 네.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도 저도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좋은 질문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는 내 마음가짐이 가져야 될 게 책임감이었어요. 이 책임감이 내가 맡은 건 지켜야지. 이게 자존심 때문에 지키든 아니면 겁이 나서 지키든 어떤 이유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지는 상관이 없고, 내가 맡은 건 지켜야 되는 책임감을 첫 번째 가져야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안 해본 걸 된다고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캔버스 요만한 데 그려본 사람이 벽화 이만한 거 물어보면 될 것 같지 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될 것 같은 건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요. 해본 분들한테 전화해보고, 물감 뭐 써야 돼요? 마감 뭐 해야 돼요? 쭉쭉쭉쭉 각본에 전화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서 이름만을 써도 되는 거예요. 깬돌을 잡죠 저희가. 앉아서 이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래 망하진 않겠는데,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 가서는 뻔뻔스럽게 거짓말했어요. 됩니다. 선언 효과 같은. 네. 이거랑 똑같아요라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안 그러면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 시장을 분석하신다고 크게 네 가지 잡으셨잖아요. 네네. 광고, 건축, 그리고 또 두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한 시장이 몰두해서 그쪽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이제 시장 구조를 그린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장이 4개면 그려야 될 구조는
더 늘어나고 그럼 네. 해야 되는 일의 정리도 훨씬 어려워질 텐데 네. 이제 하시는 일이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그 업무 특성상 네. 이 업계에서 그런 일하는 작업 특성상 가능했던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시장을 몇 가지를 잡으신 건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지갑에 뭐 들어가 있는지에 집중했어요. 다시 회사가 되고 나서는 다시 우리 지갑에 뭐 들어가 있지, 우리 잘하는 거 뭐지, 그게 이제 비주얼을 만드는 거였고, 그 다음 진짜 잘하는 건 뭐지, 그러니까 비주얼을 만들 때 상대방과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목적을 이해한 상태로 비주얼을 만드는 걸 잘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갑이구나가 먼저 딱 나왔었고, 그럼 이 지갑 가지고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슈퍼마켓 주유소 찾아보자 해서 넓혀졌죠. 근데 이때도 고민을 계속 해놓고 있는 건 너무 멀리 가버리면 못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는 코로나 전에는 프로모션 광고 시장 회사를 좀 쫙 키웠어요. 직원도 막 8, 9명, 10명씩 뽑아가지고 확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행사가 끝나면서 진짜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몇 개월 사이에.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건 지갑을 딱 들고 지갑 갖다 놓고 돈을 꺼내서 내가 갔다 와야지 지갑 보내면 못 돌아오더라고요. 지갑 가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갑 놔두고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만큼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테리어 장비 업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너무 멀리 가면 와 돌아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1년 10개월 걸렸어요. 그런 광고가.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이현희라고 하고요. 저는 두 분에게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디자인을 하고 있거나 건축을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일 텐데,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 거는 사실 디자인 워킹이기도 하지만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면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 네. 두 분이 하시는 게 테크가 분명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엔지니어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팀의 그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더 자세하게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8일에 올해 1월 8일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진짜 정말 1년도 안 된 초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가상 공간에 대한 기술 개발이나 뭐 아니면 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울대 건축과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학생 신분이지만 이렇게 그 저희 팀에 소속이 돼서 도와주시는 이제 팀원들이 어떤 리서치 같은 거를 많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같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모으려면 어쨌든 그 MVP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VP는 사실 혼자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같은 방향의 뜻을 갖는 이들을 점점 모아 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12월 중에 합류하시는 멤버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넓혀 나가게 되면 이제 팀원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역할 분담하면서 각자의 스페셜티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추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못했는데 저희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11월, 12월 일정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주신 거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비즈니스가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라서, 저는 첫 번째로는 커스터마이징과 커스터마이징이 아닌 걸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이제 PM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끌어가고, 그러면 체크를 다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저희 직원이 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는 저희가 하고, 그리고 이쪽 프로세스가 있는 형태로 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크게 첫 번째는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이 먼저 대면을 하거나 아니면 문의가 오거나 했었을 때 그 CS를 먼저 받아서 분류하고 거둘 거 거두고, 여기서 먼저 일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설계팀한테 와요. 그럼 설계팀들이 물건 발주 보내고 하드웨어 뭐 보내고 뭐 콘텐츠 어떻게 할지 땡겨놓고, 그랬을 때 다시 또 위로 올려서 CS 쪽에 다시 협의를 하죠. 팀 구성이 저희는 내부 인력으로 예를 들어 상가가 하나 있다. 이 상가 가맹주의 문의가 왔어. 오면은 CS 팀에서 바로 팀 배정해버려요.
그럼 그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저희 내부 인력인 팀 1명과 설치 인력 2분으로 되어 있어요. 3분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설치는 잘 외주 인력이에요. 설치가 전국을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고 요 1명 저희 담당 직원이 다 해요.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하고 AS만 CS 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운영하고 콘텐츠 선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설치 마감까지 하는 게 진행 매뉴얼이고 팀 구성은 디자인이랑 콘텐츠 제작 그리고 거기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 그리고 부서별로 이제 현장 나가는 분들 그리고 내부에서 세무 회계부 그래서 현재 저희 인력이 5인인데 앞으로 많아도 한 7인? 8인? 네, 뭐 10인까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설치나 이런 것들은 거의 외주 인력 분들과 턴키로 넘겨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뽑고 있는 분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현장 설치예요. 설치 외에는 외주 인력이 하지만 설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팀을 설치 인력 2분 데리고 한 분이 딱 끌어가는 이 내부 인력이 중요해서 이분들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교육을 해드려야만 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 찾고 있고 그다음에 모션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CG 만들 수 있는 분 찾고 있고 그리고 언리얼 하시는 분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그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셔서 너무나 좋은 강연 그리고 이제 Q&A 세션 감사드립니다.